자, 입에서 순응특한 고전시가 육가죠. 네, 고전시가 육가에 있는 네, 누앙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서사, 본사, 결사로 나뉘어져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일행부터 쭉 보면 날로조차 저하다에서 12행까지죠. 일행부터 12행까지를 서사 앞부분의 도입 부분으로 좀 봐야 되겠죠. 네, 요 서사 부분으로 체크해 둬도 됩니다. 일행부터 12행은 부정적 현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사에서는 비록 부정적 현실이지만 여기 가난하고 굶주림,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 끝나고 나서 굉장히 부정적 현실이지만 안빈일념의 신념으로 살아가겠다. 안빈일념으로 살아가겠다는 그 의지를 지금 드러낸 부분이에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드디어. 자, 첫 번째, 어리고 우활할산 나타나네요. 자, 어리고 우활할산인데 단어 뜻 좀 잘 체크하면 고전문학은 해석하기가 편하다. 문제 풀기도 편하다. 자, 어리고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적은이 아니라 이거는 어리석고라고 하는 의미가 되고, 어리석고. 그 다음에 우활할산 하는 부분인데, 자, 우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상 물정을 모르다라고 체크하면 됩니다. 세상 물정을 모름. 자, 어리석고 세상 물정 모르는 건 이내외에 더는 없다. 나 이외에는 더 없다라고 해서 일행 전체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거는 뭐냐? 진짜 시적 화자가 무식하고 세상 물정 모르고 그런 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것도 이제 모의고사에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죠. 네. 세상의 어떤 물정을 진짜 모르는 것보다 화자의 겸손함으로 체크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화자가 자신을 겸손하게 화자의 겸손함으로 표현한 것으로 체크해 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진짜 세상의 흐름에, 세상의 변화에, 적응을 못하는 모습으로도, 체크해 줄 수 있습니다. 왜? 소를 빌리러 갔는데, 가난해서 소를 빌리러 갔는데, 소를 빌리지 못하죠. 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세상 변화에 적응을 못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이 부분은 화자의 삶에 대해서 자신의 삶이죠. 화자 자신의 그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만족 또는 자책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만족하지 못한다, 불만족 또는 자책을 하는 심정이 담긴 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다음, 이행 넘어갑니다. 자, 이행으로 넘어가서 기륭화복을 하늘에 붙여두고 라고 했는데, 기륭화복, 뭐 어려운 거 아니죠? 길하고 흉하고 그 다음에 화를 입고 피해를 입고 복을 입는 거죠. 그래서 길하고 흉하고 화를 입고 복을 받는 것, 이게 바로 인생의 기쁨과 슬픔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인생의 좋은 것과 나쁜 것, 그냥 기쁨과 슬픔으로 체크해 볼게요. 인생의 기쁨과 슬픔을 하늘에 어떻게 한다고요? 붙여둔대요. 하늘에 맡겨두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하늘에 맡기다는 뜻입니다. 하늘에 붙여두고라는 것은 맡겨놓는다는 뜻인데, 요거는 운명론적 사고가 나타난 거죠. 팔자소관이다. 운명론적 사고. 자, 운명론적 사고는 너무너무 현실이 피폐했기 때문에 개인이 뭔가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자기 자신을 약간은 위로하듯이 운명론적 사고를 가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누황 깊은 곳에 초막을 지어두고 하는 부분인가요? 그래서 사명 부분에서 누황 깊은 곳에서 누황, 밑줄 칠까요? 누황과 비슷한 공간이 초막이라고 되어 있죠. 누황과 초막인데, 누황이라고 하는 뜻은 이미 제목에서 한번 체크했으니까, 초막, 초가집이에요. 초가집이라고 봤을 때 이것이 화자가 지내는 공간으로서 화자의 처지를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첫
첫 번째로 뭐 가볍게 좀 정리하면 이거 쉽게 얘기하면 초막 기준으로 정리하게 네, 초가집이라는 의미인데 초가집은 결국 네, 화자의 처지를 암시하는 거죠. 화자의 네, 상황을 네, 암시하고 있는 걸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화제의 처지 또는 상황을 암시하는 소재로서 초가집. 예, 잘 살지를 못하는 것 같죠? 다음 네 번째 행으로 갑니다. 네 번째 행으로 가서 풍조우석에 썩은 짚을 땔감 삼아. 자, 풍조우석입니다. 풍조, 아침에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풍조우석 단어 뜻 좀 체크해 볼까요? 자, 바람이죠. 네, 바람이 아침에 불고, 바람이 아침에 불고, 또 플러스 들어갈까요? 네, 비가 저녁에 내립니다. 저녁에 내린다라는 뜻이 네, 첫 번째 뜻이 되겠죠. 액면 그대로 이런 뜻인데 이 뜻은 결국 뭡니까? 날씨가 고르지 못한 겁니다. 날씨가 순탄하지 않다, 네, 고르지 못하다라는 뜻인데 날씨가 고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뭐겠습니까? 아침에 바람 불어, 저녁에 비 내려. 요거는 결국 네, 살기 힘든 현실을 암시하는 거죠. 네, 살아가기로 할까요? 인생이니까 네, 살아가기 힘든 현실을 네, 상징하는 것으로 설정해 줄 수도 있겠네요. 풍조우석에 자, 살아가기 힘든 현실 나오죠. 썩은 짚을 땔감 삼아요. 바로 나오잖아요. 바로 나오잖아요. 네, 썩은 짚을 네, 썩은 지푸라기를 썩은 짚을 네, 땔감을 삼는데요. 네, 땔감을 삼는다. 원래 잘 마른 나무로 불을 붙여야 이게 불도 잘 붙고 따뜻한 건데 눅눅하게 썩은 지푸라기를 땔감을 써봤자 얼마나 따뜻하게 불도 잘 안 붙을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이거는 가난한 생활을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 부분은 가난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을 네, 사실적으로 네, 표현한 것으로 네, 해석해 줄 수가 있고요. 가난한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을 했다. 그죠? 그러면 요 가난이니까 요 가난이라고 하는 거에 관련된 한자 성어를 해볼까요? 삼순구식. 삼순구식. 예, 수는 이제 필수 한자어죠. 가난을 나타내는. 삼순구식은 뭡니까? 30일에 9끼를 먹어요. 3일에 한 끼씩 먹는다는 얘기죠. 사람 정말 숨만 쉴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열량이죠. 그렇게 되면 아주 살기 힘든 현실이라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 행으로 넘어가죠. 다섯 번째 행으로 다톱죽 서업죽, 다톱밥 서업죽에 연기도 하도할샤. 자, 다섯 톱의 밥과 아주 적은 밥이에요. 서홉의 죽. 그래서 적은 밥, 그 다음에 네, 초라한 음식이죠. 그래서 네, 거기 네, 다톱인데 다섯 톱의 밥이니까 굉장히 적은 양의 밥과 그 다음에 네, 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적은 양의 밥과 죽을 얘기하는 그 행 전체에서 다톱밥 서업죽입니다. 적은 양의 밥과 그 다음에 죽이 있고 두 번째 연기만 많다. 네, 연기만 많이 피어오름. 연기만 많음으로 할까요? 좀 줄여서. 그래서 밥도 얼마 없고 연기만 풀풀 나는 요런 거는 뭐를 상징적으로 나타냅니까? 배고픔의 현실이겠죠. 그래서 연기만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체크할까요? 요거는 앞에서도 계속 이어지지만 3번으로 설정할 게 바로 요 부분이에요. 네, 요 부분의 1번 파트에 그 굶주림과 배고픔의 현실이죠. 네, 굶주림의 현실을 뭘로 표현하고 있다? 수량화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수량화해서 표현하고 있구나. 수치화해서 표현하고 있구나. 그래서 좀 더 사실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연기만 많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연기만 많다라고 하는 것은 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정말
살기 힘든 현실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건데, 이게 좀 반복이 될까요? 살기 힘든 현실을 또 드러내는 겁니다. 연기만 많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살기 힘든 현실은 그만큼 절박함을 상징하는 거죠. 절박함 상징. 먹을 것도 적은데 연기를 많이 피우겠다는 삶의 의욕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절박한 거예요. 절박함을 상징하는 표현으로도 볼 수도 있다. 다음 6번째로 넘어갈게요. 6번째. 얼마 만에 받은 밥에 헐벗은 자식들은 아휴 가슴 아프죠. 그래서 다른 말 다 필요 없습니다. 헐벗은 자식들 네 밑줄치고요. 이거는 네 화자의 집안이겠죠. 화자의 어떤 비참한 생활의 모습을 생활상이라고 합니다. 비참한 생활상을 암시하는 표현들이죠. 헐벗은 자식들은 장기 버려 졸밀듯이 나오니 에서 장기 버려 졸밀듯이 나오니 자, 그 행 전체로 볼게요. 네. 장기를 버려. 네, 장기를 두는 거죠. 장기를 버려. 네, 졸밀듯이 요 부분까지 뒤까지 졸이에요. 졸을 네모칸 쳐놓고 이 졸이 자식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원관념이. 그래서 졸 밀듯이 요 부분을 포커스로 잡아서 하겠습니다. 자, 요 졸의 원관념으로 들어갈게요. 네, 첫 번째 요 졸입니다. 졸 체크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거의 원관념은 앞에서 있었던 자식들입니다. 네, 원관념 자식들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화살표해도 되고요. 그래서 굶주린 자식들인데 이 굶주린 자식들이 졸 밀듯이 나오니에서 요 밀듯이에요. 그래서 밀듯이 굶주린 자식들이 네 밥을 급하게 먹는 거죠. 밥을 급하게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굶주렸다는 얘기입니다. 허겁지겁 달려든다는 얘기죠. 그 다음 졸 밀듯이에서 요 듯이가 있으니까 세 번째 여기에 사용된 표현법을 보니까 네 직유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런 직유법의 표현을 통해서 원관념, 보조관념의 직유법 표현을 했다. 그만큼 전쟁 후 비참한 생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직유법을 통해서 전쟁 후, 전후죠. 네, 비참한 현실을 제시하고 있는 표현상의 특징과 효과로도 네, 설정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8번째 넘어갈게요. 8번째. 네, 좀 고정가사라 굉장히 좀 길죠. 네, 스피디하게 나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인정천리에 차마 혼자 먹을런가? 인정천리에 차마 혼자 먹을런가? 혼자 먹지 못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네, 인정천리 먼저 체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정천리. 천리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순리가 네, 하늘의 도리라는 뜻이에요. 하늘의 도리가 또 인간의 정으로서 그죠? 그래서 단어 또 체크할까요? 네, 인정. 어떤 네, 사람의 정이겠죠. 사람의 정과 그 다음에 네, 하늘의 도리입니다. 네, 하늘의 도리라는 뜻인데 이것이 원관념 결국 뭐를 얘기합니까? 자식을 위해서 밥을 먹지 않는 시적 화자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인정천리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바꿔 쓰면 인지상정이라고 하는 한자어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인지상정, 인지천리 같은 말입니다. 인지상정은 수능 필수 사자성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지상정으로 바꿔 쓸 수가 있고 인정천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시적 화자의 자식사랑입니다. 네, 화자의 네, 자식에 대한 배려와 네, 사랑을 담은 건데 이렇게 자식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이 마음이 담긴 것을 뭐라고 한다? 부성애라고 합니다. 부성애. 아버지의 사랑이죠. 인정천리. 그죠? 그래서 요 옆쪽으로 좀 쓸까요? 그래서 요 부성에 관련된 거, 네, 부성에 관련된 컴포넌스를 좀 해볼까요? CF 김종길의 성탄제라는 작품이죠.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성탄제. 그 다음에 네, 김종길이에요. 네, 김종길의 성탄제. 그 다음에 네, 박목월의 가정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보기로 출제가 돼서 이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볼 수가 있겠죠.
구성의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가정, 그 다음에 자식을 위해서 산수유 열매를 눈이 많이 내린 산속을 헤쳐서 따온 아버지, 성탄제죠. 요게 수능 기출작품이죠. 수능 기출작품이죠. 자, 다음에 옆에 하나 더 있죠. 뭐가 있습니까? 혼자 먹을런가 해서 혼자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 인정천리라고 하고 이어서 혼자 먹을런가 하는 부분인가요? 혼자 먹을런가 하는 부분에서 요거 첫 번째 설의법이 쓰여 있죠. 설의법을 통해서 시적화자의 정서를 강조할 겁니다. 정서를 강조한 건데 이 혼자 먹을런가가 그럼 무슨 뜻인가? 혼자 먹지 못했다라는 뜻이고 혼자 먹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럿이 나눠 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마 안 먹었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자식에 대한 희생과 헌신, 자식에 대한 어떤 희생이죠. 희생 또는 배려가 담겨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희생. 혼자 먹지 못한다? 먹지 못한 게 맞아요. 안 먹었어요. 시적화자는요. 그래서 8번째 마무리하고 9번째 넘어갑시다. 9. 덜 데운 숭늉에 빈대 속이 벌크죠. 밥은 안 먹고요. 숭늉을 먹었어요. 그래서 덜 데인 숭늉에 빈배 속일 뿐이로다. 그렇죠?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죠. 8번째. 그래서 밥은 안 먹었어요. 대신 숭늉을 마시는 거죠. 숭늉을 마시는 것은 앞에서 나타난 것처럼 자식에 대한 희생이죠. 자식에 대한 희생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허기만 채운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해 볼까요? 자식을 위한, 자식 위한, 부모의 태도라고 해야 되나요? 부모의 헌신, 배려, 다시 희생 이런 것들로 다시 한번 할 수 있네요. 8행과 9행 같이 묶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다음 10번째 들어갈게요. 생에 이러하다 부분이 있네요. 생에 이러하다. 장부 뜻을 옮길런가? 장부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장부 뜻을 옮길런가? 중요한 거 있네요. 장부 뜻 한 걸로 씁니다. 동그라미 치고 별표. 자, 요 서사 부분에서의 어떤 핵심으로 연결해서 잡아보면 바로 그 다음에 있는 안빈일념입니다. 안빈일념이지요. 장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화자의 어떤 특성이 뭡니까? 화자의 어떤 의지적인 태도가 담겨 있는 표현이라고 봐야 되는데, 자, 장부의 뜻은 이 원관념이, 이거에 대한 원관념을 지문상에서 찾아보면, 원관념은 그 바로 다음에 있는 안빈일념에 해당이 됩니다. 가난하더라도 하나의 어떤 올바른 마음을 갖고 살 거야라고 하는 안빈일념이죠. 그 다음에 장부의 뜻에 이어서 옮길런가 라고 해서 옮기지 않겠다. 의지적 태도 이미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옮길런가 하는 부분에서 설의법이 있어요. 설의법을 통해서 의지를 강조한다라는 점이죠. 옮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 강조. 다음 11번째 행 바로 튀어나오죠. 안빈일념. 오케이, 동그라미 별표 2개. 서사 부분의 핵심어 주제어죠. 작품 전체에 대한 주제어일 수도 있어요. 자, 안빈일념의 뜻은 뭘까요? 안빈일념의 뜻은 당연히 첫 번째, 가난하지만, 그죠? 만족하며 또는 순응하며 만족하며 살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건데, 이 부분에서는 현실 저항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 순응적인 태도죠. 현실 순응적인 태도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현실은 개떡 같지만 현실에 적응하면서
네,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네, 안빈일념. 그런데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 현실인데 이 안빈일념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현실적이지 못한 이상적, 네, 유교적 의식이 반영이 되어 있다. 생각이 반영이 되어 있다. 이상적, 유교적 또는 네, 의식자 빼고 좀 더 하나 더 쓸까요? 관념적인 삶의 태도예요. 그래서 농사를 짓지 못하잖아요. 봄에 그것도. 관념적이다. 12번째로 갈게요. 옳게 살려 하니 날로조차 저하다 라고 하는 거죠. 옳게 살려고 했는데 자, 앞에서 본 것처럼 유교적, 이상적이에요. 올바른 거예요. 거기에서 네, 다시 옳게 살려고 했는데 날로조차 저하다 해서 다른 건 몰라도 시간이 갈수록 날로조차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하다, 점점 멀어지는구나 해서 저하다 세모 들어갑시다. 별표 치고요. 날로조차 저하다. 자, 옳게 살려고 했어요. 옳게 살려고 하는 것은 시적화자의 이상이지요. 네, 이상이지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저하다. 이 저하다의 뜻을 먼저 해석하면 네, 멀어지다, 꺼려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의 두 가지 뜻은 멀어지다 또는 네, 꺼려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건데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좀 들어갈까요? 첫 번째, 시적화자가 현실에 사는 그 모습과 자신이 마음속에서 살려고 하는 그 이상이 서로 다르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네, 현실과 이상의 네, 차이, 괴리감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현실은 역 같은 거죠. 그죠?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인데 더 얘기하자면 삶이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산다라는 것이 인생이 그죠? 내 삶이 내 자신의 뜻대로 살 수 없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 뜻대로 살 수 없음을 암시하는 표현이기도 하지요. 뜻대로 살 수 없다. 세상 내 맘대로 되지가 않아. 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서사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서사 부분이에요. 네, 서사. 안빈일념으로 살려고 했으나, 그죠? 현실과 차이가 나타나죠. 네, 다시 한번 강조하죠. 그래서 안빈일념으로 네, 살려고 했으나, 서사는 좀 정리해두고 가세요. 또는 살아가려고 하지만, 네, 현실과의 어떤 네, 차이가 이렇게 정리해 두겠습니다. 만일을 위해서. 이제 이어지는 부분은 내 본사.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본격적으로 어떤 내용이 펼쳐지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가을이 부족하다 해서 13번째부터 들어가는데, 네, 가을이 부족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가을이 원래 그 추수하는 계절이라 풍족해야 되는데, 가을이 부족하대. 근데 봄이라 유효하겠으며 해서, 네, 가을 동그라미 쳐놓을까요? 가을이 근데 부족해요. 가을이 부족하거든. 봄이라 유효하며 해서 봄은 네, 세모 칠까요? 그 다음에 플러스 이렇게 해놔야 되겠네. 자, 유효하며 하는 부분인데 여유가 있겠으며 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 춘공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봄에 원래는 이 가을이라는 것이 원래 풍족해야 됩니다. 좀 밑으로 풍족해야 되는데 지금 부족한 현실이죠. 네, 현실은 되게 부족해요. 풍족해야 되는데 현실은 굉장히 부족한 것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봄에는 더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네, 부족하다 얘를 좀 강조하는 거겠네요. 가을이 부족해서 봄은 더 부족하다. 그죠? 가을에 추수한 게 없으니까 봄은 더 부족한 거죠. 그래서 봄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춘공기라고 얘기합니다. 보릿고개라고도 얘기하죠. 춘공기,
네, 보릿고개를 얘기하는 건데, 춘궁기 보릿고개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네, 굶주림. 이 굶주림의 같은 말을 기아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굶주림과 기아가 아주 심각한 현실이죠.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하니까, 그죠? 요거를 전체적으로 1번, 요 춘궁기 보릿고개 요 해석을 2번으로 봤다면, 3번이 하나가 좀 붙어야 되겠네요. 한마디로 여기서 삶의 절박함이 얘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네, 시간적 배경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시간적 배경을 대조시킴으로써, 네, 대조시킴으로써 뭐를 드러내고자 한 거예요? 지금 열나 살기 힘들다라고 하는 삶의 절박한 현실, 네, 절박한, 네, 삶의, 네, 현실을 제시하고 있다. 현실을 제시한 거예요.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고요. 예, 시간을 비교해 버렸어요. 까대는 거죠. 가을에 추수를 제대로 못했으니까 봄에는 더 부족해 라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이 봄이야. 그런데 배고파 죽겠어. 굶어 죽을 것 같아. 이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 다음 주머니 비었거든 병에는 담겼으랴. 그래서 요 13행과 14행에 동시에 예, 체크해야 될 내용인데 여기에서 좀 여유가 있으니까 체크할게요. 네, 주머니가 비어 있어요. 네, 주머니 비었거든 병에는 담겼으랴. 주머니가 비어 있는데 먹을 것이 비어 있는데 병, 그죠? 네, 병에 담겨 있으랴. 병에 담겨 있지 않다. 라는 거죠. 그래서 14행은 따로 쓰지 않고 첫 번째 그만큼 예, 경제적으로 가난한 상황을 나타내는 겁니다. 네, 경제적으로 네, 가난한 상황을 의미하는 건데 삼순구식 아까 얘기했었죠. 근데 병에는 담겼어요. 서리법도 쓰이고 있네요. 그래서 표현법 보니까 이 부분을 대꾸법과 네, 대꾸법과 13행, 14행 대꾸법 쓰였어요. 그 다음에 네, 서리법을 통해서 네, 서리법을 통해서 뭐를 강조하는 거라고? 경제적으로 가난한 상황, 절박한 삶의 현실을 강조하고 있다.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보면 됩니다. 13행, 14행. 같이 묶어서 봐도 되겠습니다. 주머니도 비어 있어요. 병은 당연히 비어 있죠. 다음 15번째 갈까요? 그러면 이렇게 왜 주머니가 비고 병이 비어 있을까? 15번째 봅시죠. 다만 하나, 빈독 위에 어른털 돋은 늙은 쥐는, 아유, 요거 좀 써놔야 되겠네요. 어른털 돋은, 아주 큼지막한 쥐인가 보죠? 네, 늙은 쥐. 그래서 늙은 쥐, 세모 칩시다. 이 늙은 쥐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좀 문제가 되죠. 네,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어떤 문제집은 요거를 네, 임금님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건 문맥상 안 맞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왜? 그 뒤에 석서 3장도 임금을 뜻하는 걸로 예, 임금도 물론 포함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일단심을 잊을런가 하는 부분에서 국가에 대해서 네, 충성을 다하겠다는 마음을 잊지 않고 있다라는 흐름으로 봤을 때 늙은 쥐를 임금으로 설정하는 건 좀 무리가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소개는 하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지금 현재 어떤 해석을 하고 있는지 시중 문제집들이 그걸 좀 반영을 할게요. 자, 첫 번째 어른틀 늙은 쥐입니다. 늙은 쥐에 대한 개념. 네, 백성을 착취하는 존재죠. 네, 백성을 착취하는 존재로 보면 될 겁니다. 당연히 탐관오리가 생각이 날 거예요. 백성을 착취하는 존재. 그래서 두 번째, 방금 얘기했던 예, 탐관오리를 상징할 수도 있는데 탐관오리를 상징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으나 그죠? 네, 또는 어떤 세도 정치를 하는 그 세도가들이겠죠? 그러나 임금도 네, 포함을 할 수 있다 해서 네, 백성을 네, 수탈하는 관리나 또는 어떤 임금이겠죠. 관리 또는 그 임금을 상징하는 걸로도 볼 수도 있다. 당연히 비판적 인식의 대상이겠죠. 그죠? 네, 비판적 인식의 대상인데 16번째에 그 비판적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늙은 쥐는 16번째 해
탐욕스럽고 멋대로구니. 자, 탐욕 세모칠까요? 부정적 비판적 인식이네요. 탐욕스럽고. 그 다음, 네, 멋대로구니. 멋대로구니. 이 정도만 해도 좀 거시기한데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바로 강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와, 대박. 자, 강도로다라고 해서 아예 직설적으로 때려버리고 있죠. 네, 그래서 요 늙은 쥐에 대해서 비판적인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 일단 얘네들 좀 교통 정리 좀 하고요. 일단 멋대로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강도가 하고 있는 거고요. 탐욕도 누가 부리고 있어요? 강도가 부리고 있습니다. 강도 별표 2개 쳐놔야 되겠네. 2개 연결됐네, 여기서. 자, 강도인데, 네, 강도다 해서 이거는, 자, 첫 번째, 네,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현실 비판적인 인식을, 예, 현실 비판적인 인식을 직접 제시하고 있죠. 그 다음, 강도와 관련된 원관념이, 보조관념인가? 이 강도에 또 연관된, 네, 보조관념을 보면, 강도의 보조관념은 늙은 쥐입니다. 네, 늙은 쥐. 그래서 다시 한번, 현실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는 표현인데, 직설적으로 얘기했어요. 네, 그 다음에, 보조관념 늙은 쥐와 관련이 된다 해서 늙은 쥐를 여기다, 강도에다가 화살표 쭉 연결하면 되겠죠. 늙은 쥐의 아주 비판적인 표현을 뭘로 했다? 강도로 했다. 다음 17번째 행으로 넘어가시죠. 자, 17번째 행에서는 네, 겨우 얻은 것을 다 쥐구멍에 빼앗기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다른 거 다 앞에서 어느 정도 좀 정리했으니까 네, 빼앗기고를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빼앗기고 네, 백성들이 다 빼앗겼어요. 빼앗기고 뭐 반복되는 거지만 네, 백성을 가혹하게 수탈하는 거죠. 그래서 1번 백성들을 네, 가혹하게 수탈한다. 네, 이런 의미인데 이렇게 백성을 가혹하게 수탈하는 것을 또 우리 한자성어로 뭐라고 할 수 있다? 가렴주구라고 할 수가 있죠. 가렴주구. 백성들을 정말 가혹하게 삑 뜯어가는 걸 가렴주구. 다음 18번째 행으로 갈까요? 18번째. 네. 삐쭈 치고 디귿으로 되어 있죠. 네. 석서 3장을 시시로 음영하며 석서 3장 그죠? 네. 시시로 계속해서 때때로 낮게 중얼거리며 그죠? 예, 그렇게 되는데 요거는 좀 깁니다. 네, 3가지로 나눠서 할 거예요. 그래서 네, 석서 3장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석서 3장인데 이 중에서 요 서가 네, 쥐란 뜻에서 늙은 쥐와 연결해서 하면 됩니다. 자, 석서 3장. 네, 체크가 되어 있네요. 단어 뜻 한번 볼까요? 임금이 과중하게 세금을 거두어 백성들을 착취함을 큰 죄에 비유하여 풍자한 풍자한 시구나. 그래서 석서 3장의 첫 번째는 네, 조선조 후기에 예, 삼정의 문란, 네, 세금의 문란, 그걸 통해서 백성을 착취한 거죠. 그래서 네, 과중한 세금인가요? 네, 과중한 세금으로 백성을 수탈했다고 할게요. 백성을 수탈한 것에 관련된 내용을 쓴 시다. 그 다음에 늙은 쥐를 쥐를 뭐에 비유했다고? 네, 늙은 쥐, 네, 임금 또는 네, 관리들일 텐데, 관리 또는 아전들, 지방 아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아전들에 대해서 네, 풍자적으로 비유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전에 대해서 풍자와 비유를 한 것이다. 다시 한번 이들의 비유한 내용이 담긴 내용이다. 앞에서 이미 얘기했어요. 그 다음 시시로는 때때로 가끔씩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시시로 가끔씩인데 뭐 계속해서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음영하며요. 자, 음영하며 요거는 네모칸 들어갈까요? 원래 음영하는 것이 나지막히 중얼중얼거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단어들 그대로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낮게 중얼거리다라는 의미인데, 뭘 중얼거렸을까? 네, 뭘 중얼거렸을까? 두 번째로 여기로 좀 당겼습니다. 이거는 네, 늙은 쥐에게 뺏긴 거잖아요. 네, 늙은 쥐 또는 강도에게, 늙은 쥐나 강도랑 같은 놈이니까 늙은 쥐 또는 강도에게 뭔가 빼앗겼을 거예요. 재산이나 그런 걸 네, 빼앗기고 난 후에 답답함과 억울함을 지금 중얼중얼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답답함과 억울함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점이죠. 억울함을 반영한 내용일 것이다. 음영하는 내용이 추론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석사삼장이 빼앗겨서 중얼중얼 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뭐냐? 네, 전란 후에 아주 비참한 생활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걸로도 해석이 됩니다. 비참한 생활의 모습이죠. 생활상을 제시하고 있어요. 굶주리고 있어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밥도 못 먹어요. 그런데 쥐새끼처럼 관리들은 계속해서 와서 삥 뜯어가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돼? 말 입뻥끗도 못하는 현실이라서 중얼, 어이 개새끼, 어이 쥐새끼, 나쁜 강도새끼, 뭐 이런 식으로 중얼 거리고 있더라고요. 다음에 19번째로 넘어갑니다. 19번째. 그래서 탄식은 무언하며 머리 긁을 뿐이로다. 탄식을 무언하다, 머리를 비판한다 라고 하는 것은, 자, 탄식은 무언하며, 무언인가요?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네, 탄식은 무언하며, 한마디로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말을 할 수 없어요. 아니, 너 뭐라고 그랬어? 하면서 또 끌려가겠죠. 탄식을 못하는 거죠. 탄식 무언하며, 머리 긁을 뿐, 네, 요것도 따로 할까요? 머리 긁을 뿐,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네요. 자, 머리 긁을 뿐, 세모치고, 말을 할 수 없어요. 요거는 뭡니까? 네, 체념적 태도에 해당이 되겠죠. 체념. 또는, 네, 현실에 대해서 적응을 해버리는 거죠. 자,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보면 말을 할 수 없어요. 포기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해석이 된다면 이제 요걸 1차 정리한 다음에 정리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는 네, 현실에 대해서 비판이나 네, 저항을 하지 못하는 거죠. 저항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더 가혹하게 처벌을 받으니까 그 현실이 나타나는 거, 모순된 현실이겠죠? 다음, 두 번째, 이와 같은 현실을 나타내는 또 사자성어가 있죠. 뭐라고 합니까? 백성의 처지는, 네, 백성의 처지를 뭐라고 할 수 있다? 속수무책이라고 할 수 있죠. 처지라고도 하고, 요 태도라고도 할 수 있어요. 속수무책의 현실이다. 속수무책의 태도만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런 대책을 세울 수가 없어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인간이 살아간다라는 게, 그죠?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그 희망이 있어야 힘도 나고, 지금 부족해도 극복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부족한데 희망마저 없어요. 와, 죽지 못해 사는 거겠죠? 힘들었겠다. 자, 이 중에 탐욕스러운 악귀는 다 내 집에 모였구나. 야, 이렇게 삥 뜨는데, 자, 악귀는 내 집에 다 모였대요. 우와, 대박. 자, 그죠? 악귀입니다. 네. 이 중에 탐욕스러운, 자, 이 중에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는 중에요. 이 중에는, 네, 살아가는 동안에, 라는데, 살아가는 동안에 생존했을 때요. 네, 삶의 현실이겠죠? 이 중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죠? 네, 살아가는 동안에라는 건데, 이 중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현실적으로 굶주리고, 그죠? 네, 굶주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삥 뜯어가고 하니까, 자, 아주 비참한, 네, 비참한 거죠. 비참한, 네, 삶의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한마디로 이것도 뭐 적절한 표현은 아닐 겁니다. 아무튼 이 중에, 이런 상황 중에 탐욕스러운 악귀인가요? 자, 악귀, 예, 요놈 잡았다. 악귀, 세모치고, 악귀와 연결되는 단어, 그냥 체크하면 되겠죠. 저 앞에 보이죠? 늙은 쥐, 그죠? 네, 늙은 쥐, 그 다음에, 네, 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더 안 써도 악귀가 바로 이러한 놈들을 가리킨다는 건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네, 이렇게 되니까 빈곤한 인생이 천지간에 나뿐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빈곤한 인생이 천지간에 나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해서 소외감을 느끼는 거죠. 네, 차별과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가난하고, 그죠? 네, 어렵게 사는 것은 나뿐이다 라고 해서 21번째 행 넘어가죠. 21회. 빈곤한 인생, 예, 화자의 처지죠. 그래서 요거는 가볍게 정리할 수 있어요. 빈곤한 인생.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그 모든 것이 바로 화자의 처지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 화자의 처지를 자신이 직접 제시하고 있습니다. 직접 말하고 있어요. 빈곤한 인생이라고. 그 다음에, 네, 천지간에 나뿐이라라고 해서, 네, 나뿐이라라고 하는 것은 소외와 고독을 느끼는 거죠. 소외감, 네, 고독감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소외감, 고독감. 다음 22번째인가요? 네, 이렇게 소외와 고독감을 느끼는데 22번째, 의지적인 화자인가요? 기한이 절신하다, 일단심을 잊을런가?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기는 굶주림이에요. 기는 굶주림. 앞에서 얘기했죠? 기는 하는 추입니다. 그래서 기한, 세모가 돼야 되겠죠. 기한이 어떻게 됐다고? 절신하다. 몸을 끊어버려요. 네, 몸을 끊어버린다 한들, 일단심, 의지를 강조한 거죠. 절신하다. 몸을 끊어버린다는 것은 의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일단심을 잊을런가 해서 여기서 끊어서, 자, 일단심 동그라미 칠까요? 일단심이 무엇인지를 체크해 봐야 되겠죠. 일단심을 잊을런가 플러스 설의법 쓰고 있네요. 자, 설의법 쓰고 있는 이 부분은 당연히 정서나 의지를 강조하겠죠. 정서나 의지 강조로 본다면 일단심은 뭘까? 이미 나와 있었죠. 바로 장부의 뜻, 안빈일념을 가리키는데, 일단심이라고 하는 것을 단어 뜻부터 차례차례 체크하겠습니다. 자, 일단심은 하나의 굳건한 마음이 있죠. 하나의 굳건한 마음을 뜻하는 단어인데, 요거에 관련된 거는 이것과 똑같은 거는, 네, 장부 뜻, 그 다음에 안빈일념이 있었죠. 안빈일념이 서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일단심을 다시 추가적으로 하면, 네, 지조와 절개, 임금에 대한 지조와 절개일 수도 있고, 또는 뭡니까? 나라에 대한 충절, 네, 우국 충정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거죠. 우국 충정으로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누앙사 이어지는, 네, 23번째는, 네, 중략 부분을 지나서 이제 그 후반부로 좀 가는 내용이죠. 강호한 꿈도, 예, 꾸언지 오래려니 해서 자연에 묻혀 살고자 하는 꿈을 꾼 지도 오래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결사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네, 결사 부분이 시작되는 부분으로 체크하면 될 거고요. 네, 그 성격을 알아둔 다음에 이제 마무리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강호한 꿈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강호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나타내는 대유법입니다. 표현상의 특징이죠. 자연을 나타내는 대유법인데, 자연에서 묻혀 살고자 하는 꿈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꿈 부분을 좀 나눠서 보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에서 묻혀 사는 어떤 이상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굶주리지 않고 자연에 묻혀 살면서 사는 건데, 한마디로 이상적인 삶은 자연 친화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먹고 사는 걱정 없이 자연에 친화해서 사는 것. 자, 꾸언지 오래려니 먹고 살 걱정은 어집어 잊었도다. 그래서 먹고 살 걱정, 그것도 체크 들어가야 되겠죠. 이제 24번째. 먹고 살 걱정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죠. 그래서 먹고 살 걱정은 첫 번째, 현실적인 문제를 나타내는 건데, 현실적인 문제 상황이죠. 쉽게 얘기하면 현실적인 문제 상황.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한자 성어가 있어요. 한자 성어는 호구지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좀 땡겨서 할까요? 관련된 한자 성어, 호구지책, 순필수 한자 성어고요. 호구지책과 같은 관육적 표현도 있어요. 좀 수능이 몇 년 지나면 관육적 표현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로군. 이런 호구지책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어집어는 감탄사고요. 그 다음에 물가를 바라보니 녹죽도 하도알샤 하는 부분이죠. 녹죽이라고 하는 것은 덜 자란 대나무입니다. 그래서 덜 자란 대나무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건 그 죽순 같은 거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녹죽도 많기도 많구나, 먹고 싶었나 보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유비군자들아 낙대 하나 빌려 사라 하는 부분에서 유비군자들아, 덕을 갖춘 사대부들이요, 낙대가 있어요. 그래서 26번째에 낙대 부분을 좀 네모칸 치고 아주 오래전에 이 낙대가 시적화자에게 있어서 어떤 기능을 하는가라는 것이 모의고사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낙대라고 하는 것은 시적화자의 내적 갈등을 일시적으로 해소시켜주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라는 점이죠. 내적 갈등을 일시적으로 해소하는 매개체, 아주 자주 쓰이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좀 참고 작품을 하나만 걸고 가겠습니다. 우리 청산별곡에 보면, 고려가요죠? 청산별곡에 보면 제8수 부분이죠. 제8년이라고 할까요? 8년에 보면 설진 강술을 비조로 해서 강술, 술이에요. 술. 이 술이 내적 갈등을 일시적으로 잊게 해주는 소재가 된다. 다음에 27번째. 갈대꽃 깊은 곳에 명월청풍 벗이 되어라고 했네요. 자, 명월청풍을 동그라미 들어갈까요? 명월, 밝은 달이죠. 그 다음에 청풍, 시원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명월청풍, 첫 번째는 자연의 대유법이 되고요. 명월, 밝은 달, 그 다음에 푸른 또는 시원한 바람이죠. 그래서 요거는 앞에서 본 것처럼 자연의 대유법적인 표현이 되는 거고, 표현법 갖고 원관념 파악했어요. 자, 명월청풍이라고 하는 것은 시적 화자에게 있어서 어떤 특징을 드러낸다? 자연 친화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연 친화적 태도 또는 그 인식이 반영이 되어 있는 표현. 명월청풍에 벗이 되어 있어. 그래서 무라일체가 이제 슬슬 생각이 나야 되겠죠. 28번째로 갈까요? 28번째. 임자 없는 풍월강산에 절로절로 늙으리라. 해서 풍월, 바람풍, 달월, 바람달, 그 다음에 강산인가요? 강과 산이네요. 그래서 강산 동그라미 치고 똑같아요. 요거랑. 역시 자연의 대유법이고요. 좀 기억을 해볼까요? 자연의 대유적인 표현이고, 역시 자연 친화가 드러난 표현인데, 거기에서 절로절로 늙으리라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절로절로 늙으리라. 소유자가 없어요. 자, 왜냐하면 임자 없는 풍월강산이라고 했으니까 자연을 나타내는 것,
역시 자연 친화이기 때문에 여기도 네, 자연 친화라고 한다면 네, 물화일체가 좀 생각이 날 수가 있죠. 물화일체로 좀 네, 확대해서 문제를 낼 수가 있다. 근데 28번째는 그냥 넘어가지 않고요. 여기 임자 없는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임자 없는을 좀 체크해 보려고요. 요건 네모칸 쳐봅시다. 28번째에서 좀 추가적으로 더하는 건데, 임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현실과 좀 대비되는 거죠. 네, 현실과 대비되는 네, 자연의 특징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현실은 어떤데? 현실은 삥 뜯어가고 누군가 막 욕심을 내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네, 현실은 앞에서 미리 얘기했었죠. 백성을 수탈하고 있다. 수탈 착취하고 있는 현실이죠. 그런데 자연은 그렇게 네, 임자가 없기 때문에 다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풍월강산이라든가 명월청풍 27행과 28행에 있는 이 두 개는요, 임자가 없는 거죠. 임자가 없는 부분을 대비적으로 체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연의 특징이 있죠. 아무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자연의 특징, 무소유. 그 다음에 누구나 누리는 거죠. 누구나 누리는 건데 이게 이상적인 거겠죠. 임자 없는 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다. 네, 문제화된 개념으로 좀 정리했고 29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무심한 용어 좀 체크해야 되겠네요. 자, 무심한이라고 하는 것은 네, 욕심 없는 이런 정도로 해석해 줘야 되고요.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없는. 그래서 무욕적 태도를 나타낸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무욕적 태도죠. 무심한, 그 다음에 네, 백구가 있나요? 흰 갈매기네요. 백구 네모칸 치고 별표 칩니다. 의외로 출제 잘 되는 거예요. 표면적인 뜻은 네, 흰 개로 착각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흰 갈매기예요. 흰 갈매기인데 이 흰 갈매기는 역시 자연을 상징하는 대유적인 표현이고요. 그런데 요거를 이렇게 꼼꼼하게 쓴 이유가 뭐냐? 이 백구라고 하는 것은 자연 친화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백구는 자연 친화의 대상이다. 친화의 대상물이에요. 그래서 친화의 대상이면 물화일체가 형성이 돼요. 친화의 대상. 그래서 여기서 물화일체라고 하는 네, 한자성어를 연계해서 출제할 수 있다. 그런데 오라 하며 가라 하래서 오라고 할 수 있겠으며 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죠? 네, 오라고 하며 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만약에 백구가 그랬다면 이건 주객전도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 30번째 행으로 넘어갑시다. 다툴 리 없는 건 다만 이뿐이라 여기노라. 그래서 다툴 리 없는 밑줄 칩시다. 다툴 사람, 네, 다툴 리, 예, 띄어쓰기죠. 다툴 리 없는, 네, 서로 싸울 것이 없는, 싸울 사람이 없는 하는 부분이 바로 시적 화자가 꿈꾸는 이상적인 삶의 모습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다툴 리 없는, 네, 화자의 이상과 네, 가까운 상황을 나타내는 거죠. 싸우지 않는 겁니다. 수탈하지 않고 서로 싸우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툴 리 없는 건 다만 이뿐인가 하노라 해서 이뿐으로 들어가면 이뿐이 예, 지문 내에서 좀 찾아봐라. 예, 문제 낼 수 있거든요. 이뿐은 명월청풍, 자연을 상징하는 거죠. 명월청풍. 그 다음에 네, 풍월강산. 요 두 가지가 이뿐에 해당이 됩니다. 백구는 네, 친화의 대상이죠. 네, 자연을 나타내는 거예요. 속된 얘기로. 네, 명월청풍, 풍월강산. 이뿐은 결국 뭐다? 자연을 의미하는 것이다. 31번째 넘어가죠. 31번째에서 이제야 소 빌리기 맹세코 다시 말자. 자, 소 빌리기를 또 체크해 볼게요. 네, 소 빌리기가 바로 우리 그 EBS 교재에 있는 이 소 빌리기가 네, 중략
부분의 핵심이다라고 한번 좀 체크해 놓고요. 중요한 부분의 핵심이고, 자, 다시 말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다시 소 빌리러 가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네, 봄 농사를 포기해요. 이거 어떻게 먹고 살지? 네, 좀 걱정은 됩니다. 네, 포기를 하는데, 네, 소 빌리기를 실패해서 실망감이 컸나 봐요. 농사를 포기하는 거죠. 아무튼 다시 말자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적 어조를 지금 나타내고 있죠. 의지적 어조가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좀 더 추가 확장해서 네, 컨퍼런스를 좀 해볼까요? 이때 내 화자가 왜 그렇게 내 화자가 소를 빌리려고 하지 않는 네, 화자의 이유를 보면 소 빌리기를 실패하거든요. 소 빌리기를 네, 실패해서 네, 세상의 흐름에 네, 세상에 대한 관리들이 아닌데 우리 같은 농사꾼들끼리도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 대한 어떤 네, 실망감이 몹시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 세상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소 빌리기를 포기합니다. 다음 32번째로 넘어가죠. 무상한 이 몸에 무슨 지취 있으랴만. 자, 무상하니 네, 보잘것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상한. 자, 첫 번째는 네, 보잘것 없는 또는 뭐 초라한 요 정도의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건데, 보잘것없다, 초라하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네, 서사 첫 번째 줄부터 나와 있었던 네, 화자의 태도죠. 네, 화자의 어떤 겸손이라고 우리는 좋게 해석해 줄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지취, 지닌 뜻이죠. 지취. 지닌 뜻이 있겠냐마는 해서 지취 한번 해볼까요? 정리해야 되겠죠. 슬슬 마무리되는 부분이니까 지취는 자, 표면적으로는 내 지닌 뜻이라고 봐야 돼. 지닌 뜻이 뭡니까? 서사 부분부터 시작했던 안빈일념 플러스 이제 중간 부분 지나서 후반부로 오니까 예, 뒤에 내용을 보니까 지취 네,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명월청풍, 그죠? 네, 풍월강산. 그래서 자연 친화를 가리키는 걸로도 해석이 되겠습니다. 지취. 단어 뜻 체크하고요. 다음 33번째. 두세이렁 반돈을 다 묵혀 던져주고, 다 던져두고는 뭐라고? 33번째는 네, 농사 포기했음을 앞에서 얘기했죠. 농사 포기 정리하면 되고요. 34번째. 던져두고 다음 있으면 죽이요 없으면 굶을 망정. 있으면 죽이요 없으면 굶을 망정 해서 죽과 굶을 망정 두 가지죠. 네, 굶을 망정 하는 부분은 다 세모죠. 죽, 네, 가난과 굶주림을 상징하는 겁니다. 가난과 네, 굶주림이라고 봤을 때 부정적 현실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네,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시적 화자는 네, 경제적 어려움이 네, 계속되는 현실이다라는 것으로 현실은 아직 바뀌지 않았어요. 다음 35번째로 넘어갑시다.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네, 부러워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네요. 말렸노라 부러워하지 않겠노라. 무욕적 태도네요. 그래서 35번째는 욕심 없는 태도, 네, 무욕적 태도라고 정리해 줄 수가 있죠. 다음 36번째로 넘어갑시다. 내 빈천 스리 여겨 손을 해다 물러가며 남의 북이 불이 여겨 손을 치다 나오랴. 자, 36번째과 37번째는 서로 묶어서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세트예요. 얘네들은 같이 세트로 정리해야 되는데 다시 내 빈천, 가난하고 천한 거죠. 네, 빈천은 네, 가난과 네, 천한 신분을 얘기하는 건데 가난과 천함 세모 쳐야 되겠죠. 가난과 천함은 네, 세속적인 가치에 해당이 되고요. 다음 또
거기 네, 남의 부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부자가 되고 귀한 겁니다. 그래서 부귀. 자, 부귀는 네, 부유함이죠. 부유함과 네, 귀함을 얘기하는 건데 이 두 가지 모두 다 뭐라고? 세속적 가치를 나타내요. 시적 화자가 꺼려하는 네, 세속적 가치에 해당이 돼, 통속적 가치에 해당이 되고, 자, 요 36번째, 37번째 같이 묶어서 정리한다고 그랬죠? 처음에 사용된 표현법 보면, 네, 대꾸법이 사용이 되고 있고, 설의법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대꾸법과 설의법이 있으면 뭔가 의미가 굵직한 게 하나 튀어나오기 시작하죠. 물러가며 나오랴라고 하는 건데, 내가 가난하고 천한 것이 슬피 여겨서 손을 댄다고 물러가며 남의 부귀공명을 부럽게 여겨서 손을 치다고 나오랴. 자, 의인화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네, 의인화된 부분이기도 하고 또는 주객전도. 네, 인간과 어떤 대상물이 서로 바뀐 것에서 의인법 하나 체크해 두고 세 번째 주객전도의 표현법이 있습니다. 네, 주인과 손님이 뒤바뀐 거죠. 인간이 빈천을 네, 가난하고 천한 것을 오라고 해야 오고 또 부귀공명이 거꾸로 했나요? 가라고 한다고 갈 것이며 부귀공명이 오라고 한다고 올 것인가? 그죠? 네, 불이 여겨 손을 치다 나오랴. 오고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좀 주객전도적인 표현이다 라는 점. 다음 38번째. 인간 어느 일이 명밖에 삼겼으리. 자, 명이라고 하는 것은 운명입니다. 그래서 명밖에 삼겼으리 설의법이죠. 그래서 네, 여기에서 명이라고 하는 것은 명이라고 하는 것은 운명을 나타내는데 운명론적 사고를 나타내는 거고요. 네, 삼겼으리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또 설의법, 생겼겠는가라고 하는 설의법이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 39번째 행, 네, 39행으로 넘어갑니다. 자, 가난타 이제 죽으며 부유하다 100년 살랴. 또 설의법 나오네요. 아이고, 그렇네. 자, 가난타 지금 죽을 것이며 부유하다고 해서 100년 동안 살겠는가? 자, 39번째 행은 네, 설의법을 쓰고 있는데 가난하다고 네, 지금 죽을 것인가? 부유하다고 해서 천년만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운명론적 사고도 일부 반영이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궁극적으로 네, 시적화제의 근본적인 의도는 네, 삶의 의지가 반영이 된 겁니다. 가난해도 죽지 않아.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살아가려는 삶의 의지를 네,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 40번째 행으로 넘어가죠. 원헌이는 몇 날 살고 석숭이는 몇 해 살고 39번째하고 40번째 행이 또 같은 거죠. 그래서 39번째하고 40번째가 다 같은 걸로 또 묶여요. 위에서처럼 이렇게 같이 묶여야 되는데 자, 원헌이는 공자의 제자입니다. 네, 공자의 제자이고 그 다음에 석숭 아주 부자죠. 네, 석숭이는 중국에서 가장 뛰어난 부자 중에 하나였죠. 네, 진나라 부자라고 할까요? 네, 진나라 부자인데 굳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튼 원헌과 석숭은 중국의 옛 이야기, 중국의 옛 인물을 인용하고 있죠. 중국 고사 인용이라고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중국 고사를 인용해서 뭐를 강조하는 겁니까? 삶의 의지를 반영하는 거예요. 귀하든 천하든 살아가는 것은 똑같아. 이런 자기 위안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삶의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네, 이들이 살아간 부분이죠. 네, 중국고사 인용이 삶의 의지를 강조해 주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기 운명론적 사고도 앞에 있었죠. 계속해서. 그래서 또 한편으로 이 중국고사 인용은 운명론적 사고를 갖게 된 그 근거로서 사용이 된다. 근거이자 강조를 하는 기능으로서 네, 원헌과 석숭이를 네, 인용한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자, 41행은, 네, 41행. 비니무언을 어렵다 하건만은 하는 부분인가요? 자, 비니무언. 오케이. 동그라미 치고 한 별표 2개 정도 해볼까요? 비니무언. 요거 단어 뜻부터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첫 번째, 가난할 빈자죠. 가난하지만, 어조사로 쓰는데, 예, 접속어 기능으로 하죠. 네, 원망하지 않는 거죠. 원망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예요. 가난하지만 원망하지 않는다. 이것이 시적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이자 태도겠죠. 그래서 네, 화자의 어떤 내 삶의 태도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이거를 주제어라고 네, 설정하기도 합니다. 주제어에 해당이 되는 비니무언. 근데 이 비니무언의 삶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나요? 굉장히 이상적, 관념적, 요 삶에 대해서요. 네, 관념적, 유교적인 삶의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비니무언을 어렵다 하건만은 내 생에 이러하되 서론 뜻은 업노해라. 자, 42번째인가요? 네, 서론 뜻은, 네, 서러워하는 뜻은 업노해라. 그렇죠? 업노라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업노라 하는 부분이가 쭉 밑줄 칩니다. 서러운 뜻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서러운 뜻이 없다. 네요. 일단 요거는 앞에서 계속 운명론적 사고를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운명론적 사고의 영향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하나만 더, 서론 뜻이 없다라는 걸 그래서 달관적 태도라고 할 수도 있어요. 달관적 또는 초월적 태도죠. 네, 초월적 태도. 이미 이제 이 고생하고 굶고 막 삥 뜯기는 건 이미 달관해버렸어요. 뛰어넘어 버렸어요. 다음 43번째 행 들어갈까요? 단사표음을 이도 적히 여기노라 해서 단사표음. 우리 수능에서도 자주 나오는 한자성어죠. 단사표음. 표면적인 뜻은 네, 단사, 밥 한 공기죠. 밥 숫자로 쓸게요. 밥 한 공기 플러스 물 한 병이라는 뜻인데 이 표면적인 뜻은 바로 뭡니까? 검소함과 소박함을 나타내는 거죠. 검소함과 소박함을 나타내는 뜻이다. 자, 단사표음을 이도 족히 여기노라 해서 족도 동그라미 칩시다. 이거 발족자로 보이는데 여기서 발족자가 아니고요. 이거는 제대로 얘기하자면 안분지족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번 안분지족. 자, 운명론적 사고를 참고했을 때 네,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며 네, 살아간다라는 의미일 텐데 만족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건데 실제로는 현실에 순응하는 태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현실 순응적, 저항하지 않는 거죠. 현실 순응적 태도가 암시되고 있다. 다음 44번째인가요? 자, 44번째. 평생에 지녀왔던 큰 뜻이 온포에는 업노해라. 자, 온포 세모치고 따뜻하고 배부름입니다. 자, 따뜻한 옷을 입었겠죠? 그래서 네, 배부름입니다. 따뜻함과 배부름과 관련된 한자 성어는 호의, 호식이겠죠. 호의, 호식.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과 비슷한 단어가 앞에 있었죠. 뭐다? 북이라고 저기 있을 거예요. 네. 이거와 같은 뜻을 지니는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라. 북이 공명의 줄임말이었던 북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화된 표현 하나만 더 쓸게요. 이 부분은 이 온포는 화자가 거부하는 대상이죠. 거부하는 대상이 외면하는 대상이 온포, 북입니다. 다음 45번째. 태평천하의 충효로 일삼아. 여기 굉장히 유교적이고 교훈적으로 작품을 마무리하고 있거든요. 좀 그래요. 그래서
네, 태평천하부터 체크 들어갈까요? 네, 태평천하 밑줄, 유교적, 관념적인 걸 체크할 거예요. 그 다음에 충효, 네, 충효 밑줄. 앞에서부터 쭉 밑줄 쭉, 자, 비니무원. 이 결사 부분에서 시작되는 부분에서 비니무원 1번으로 좀 잡아볼까요? 시작되는 부분에서 비니무원 1번. 그 다음에 단사표음이 2번이니까 단사표음 2번. 조기혁이노라 3번. 그 다음에 태평천하 4번. 충효 5번. 뭐라고? 유교적, 관념적, 이상적인 네, 삶의 태도와 관련된 용어들이에요. 충효가 5번. 또 뭐가 있니? 화형제 신붕인가요? 네, 46번째는 옆으로 쓸게요. 46번째. 형제끼리 화목하다라고 해서 네, 화형제 네, 6번이죠. 화형제 6번. 그 다음에 신붕호. 네, 친구 간에 믿음이 있다. 신붕호 7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친구에 대한 믿음이죠. 그래서 여기 1번부터 7번까지를 좀 정리할 텐데 외다하리, 틀리다 할 사람이 그 누구겠는가?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1번부터 네, 7번은 네, 유교적, 관념적인 네, 말들을 쓰고 있습니다. 유교적, 관념적 네, 삶의 태도를 드러내는, 태도와 의지를 드러내는 말인데 이 1번부터 7번이 이 부분이 이 작품의 문학성을 소빌리러 갔다라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문학성을 높여놨는데 문학성을 저하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왜? 너무 유교적, 관념적, 목적적인 성격이 너무 강해서 목적성이 너무 강해서 문학성이 떨어져요. 문학성이 떨어져요. 얘 진짜 가난한 거 맞아?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예, 46번째 줄이죠. 그 다음에 47번째 줄 넘어갑니다. 그 밖에 하는 부분이죠. 네, 그 밖에 남은 일 밑줄 되어 있네요. 그 밖에 남은 일. 네, 요거 체크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밖에 남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네,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좀 통속적으로 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는 삼킨 대로 살려놓으라. 흘러가는 대로 흘러갈 거야. 그래서 네, 삼킨 대로 요것도 이제 또 체크해 보면 삼킨 대로 네, 태어난 대로라는 뜻인데 태어난 대로는 몇 번이고 나오는 운명론적 사고가 나타나는 거죠. 운명론적 사고. 그래서 현실 수능적인 태도를 갖고 있구나. 그래서 삼킨 대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그 밖에 남은 삼킨 대로 한마디로 자연 친화적이고 검소하게 살 거야 해서 삼킨 대로 살려놓으라 라고 하는 부분인데 삼킨 대로 네, 살려놓으라 어떤 삶의 모습일까요? 요것도 한번 체크해 보면 살려놓으라는 네, 자연 친화죠. 네, 자연 친화 플러스 네, 검소함 네, 소박함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원망을 하지 않는 거죠. 원망을 하지 않는 삶입니다. 살려놓으라에서 하는데 또 플러스 뭡니까? 화형제 신붕을 있으니까 네, 유교적인 삶이겠죠. 그래서 자연 친화 이러한 것들 쭉 하고 네, 원망을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유교적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 가지로 정리가 되겠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